다음 주제로 추론은 인퍼런스도 우리말로 추론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리즈닝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 리즈닝도 이제 추론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추론의 원래의 뜻은 명시적인, 즉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암묵적인, 즉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추론입니다. 그리고 요거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학이나 논리학 시간에 많이 다 나오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요.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이 되는데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은 전제들이 참이면 항상 참인 추론이고요. 전제가 참이면 항상 추론이고요. 귀납적 추론은 많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결론을 내지만 항상 참이지는 않은. 자,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역적 추론은 첫 번째 전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이제 단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요건 팩트예요. 그리고 전제 2,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요것도 팩트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의 전제, 요 두 가지의 팩트를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인데, 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인데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죽겠구나라는 결론을 뽑아낼 수 있겠고, 이게 그 유명한 3단 논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역적 추론의 가장 큰 특징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항상 참이다라는 게 연역적 추론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안 죽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좀 한 10만 년이 지나도 안 죽어요. 그럼 이거 틀린 거잖아요. 소크라테스 죽는다며 안 죽잖아. 틀린 거잖아요. 왜 틀렸을까? 전제 1이 틀렸던지 전제 2가 틀렸던지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항상 참이 되는 게 연역적 추론이고요. 귀납적 추론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껏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떴고, 어제도 동쪽에서 떴고, 그저에도 동쪽에서 떴고, 10만 년 전에도 동쪽에서 떴고 등등 해서 한 1000만 건이 모였어요. 1000만 건이 데이터가 모였는데 늘 동쪽에서 떴어요. 자, 팩트 1000만 건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론, 지금까지 해가 동쪽에서 떴으니까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뜰 거다라는 게 귀납적 추론의 결론인데, 얘는 대부분 맞지만 안 맞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정 우주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러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한 1000만 년 동안은 동쪽에서 뜨고 그 다음부터는 서쪽에서 뜨고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내일도 이게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 주식에서 A라는 종목이 뜨면 B라는 종목은 다음날 반드시 따라서 동반 상승했다. 지금까지 장이 선 이래 예외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A가 뜨면은 B도 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A가 떠서 B에다 몰빵을 했더니 B가 처음으로 그런 패턴이 깨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귀납적 추론에는 늘 오류가 있게 마련이고요. 이거를 그 유명한 귀납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납의 오류로 처음 들었던 얘기는 닭이었나요? 오리였나요? 오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리 농장에 있는 오리는 주인의 손을 보고 참 착한 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났을 때도 저 손으로 나에게 모이를 줬고, 우리 엄마도 저 손으로 모이를 줬고, 내가 계속 커나가는 내내 모이를 주고 밥을 주고, 밥이 모이죠. 모이를 주고 물도 주고 씻겨주고, 근데 그 손으로 내 목을 치게 되겠죠. 그거를 내가 죽기 전까지는 모르게 되는 거고요. 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나에게 잘해주던 손이 결국엔 나에게 해를 가한다. 그게 귀납의 오류의 대표적인 이그젬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이라는 우리라는 사람은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을 통해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은 데이터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온톨로지 기반의 추론과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추론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온톨로지를 우리 수업 시간에는 지금 온톨로지를 다루지는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온톨로지라는 거는 전제적 사실과 규칙을 토대로 새로운 결론적 사실을 도출해 나가는 거고요. 연역적 추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살펴볼까요? 여기 전제적 사실 여기만 살펴보면 트리플이라는 게 주어, 수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채식주의자는 먹는다, 배추를, 그리고 농부는 기른다 배추를, 이런 식으로 트리플이 있다라고. 왜 트리플이냐면 주어, 수어, 목적어. 얘도 주어, 수어, 목적어니까 트리플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트리플들을 막 연결하면은 이상적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이 온톨로지로 온톨로지는 존재론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이 지식 두 가지가 결합하면 뭐가 되냐면 채식주의자는 농부가 기른 거를 먹는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채식주의자가 어디 학교에 다닐 수도 있겠고요. 또 농부는 농장기를 구매했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실을, 정확한 사실만을 이렇게 트리플로 나타내면 여기에서 나온 추론 결과는 늘 정확할 수밖에 없다. 즉 처음에 asserted 트리플은 우리가 발견한 사실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inferred 트리플은 위에 있는 asserted 트리플로부터 유추를 통해서 나온 그런 지식을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연역 추론이겠고요. 우리가 살펴볼 추론은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추론, 즉 주어진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추론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결국 통계적 확률에 기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귀납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죠. 어제도 해가 동쪽, 그제도 동쪽, 계속 동쪽, 그래서 내일도 동쪽에서 뜰 겁니다 라고 패턴을 찾아냈더니 발주처에서 근데 이거 확신할 수 있나? 내일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뜨면 어떡하지? 귀납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귀납의 오류 존재 안 합니다 라고 대답은 못 하고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도출해낸 결론이 맞을 확률이 99.8%입니다 라는 식으로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추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온톨로지 기반, 즉 연역적 추론은 추론의 정당성 입증 안 해도 돼요. 100% 맞아야 돼요. 맞는 추론이고요. 그런데 데이터 기반, 그 데이터 분석, 바텀업 방식의 추론은 언제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이런 검증을 수행했을 때 정확도는 이렇게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고 평가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을 여러분이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는 데이터 분석에서의 추론, 마이닝에서의 추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살펴보면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윗단에는 학습이 있고요.
학습이 있고 아랫단에는 스코어링이 있어요. 그리고 스코어링을 인퍼런스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해서 답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공부를 하고요. 아래에서는 답을 쓰게 될 겁니다. 이 공부, 러닝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스코어링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인풋 변수로부터 타겟을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x, y, g라는 인풋으로부터 클래스라는 타겟을 예측하는 이그젬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러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뒤에 다시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x, y, z라는 인풋과 함께 클래스라는 타겟이 값이 채워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정답지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코어링 데이터는 인풋 변수는 그대로 있어요. 인풋 변수는 x, y, g가 있는데 클래스가 값이 아직 비워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는 이제 내일 있을 일에 대한 데이터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정답이 매겨진, 정답이 같이 노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분석을 수행을 해서 지금 얘의 경우에도 예측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떤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보면 의사결정 나무와 비슷한 형태로 답이 나와 있죠. 자, 이 데이터를 토대로 내가 분석을 했더니 이러이런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뭐 x가 10보다 크면서 y가 true이면서 뭐 g가 blue이면 뭐 클래스는 뭐다 라는 식으로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이걸 들고 아랫동네로 가요. 이제 그동안 내공을 닦았으니 이제 강호로 실전을 붙으러 가는 거죠. 가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요 데이터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가 우연히 나올 수도 있고요. 기존엔 전혀 없었던 뭐 예를 들면 지금 요 보이는 대로만 보면 30 false red라는 값은 없잖아요. 아무튼 새로운 녀석이 나타난 거예요. 요 녀석이 나타나면 내가 배워온 요 모델을 적용을 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론을 하는 과정은, 자,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좀 살펴볼까요?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추론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내는 거고 연역과 귀납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귀납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알려진 사실은 얘가 accept, 얘가 reject, 얘가 accept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지식을 뽑아낸다. 새로운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 들어온 30 false red가 클래스가 뭔지 몰랐잖아요. 걔가 accept이다, reject이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뽑아내는 이 과정을 우리가 귀납적 추론 그리고 learning and scoring 프로세스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어리어들,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텐데 굉장히 이것도 여러 가지 관점의 다이어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요거 이게 맞다, 재미있다 라고 본 그림이, 자, 컴퓨터 과학 분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컴사라고 부르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컴사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도메인 엑스퍼타이즈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생산 분야 전문가도 있을 거고, 생산 분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예전에도 컴퓨터 과학을 잘 하면서 도메인 지식까지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뭐 ERP를 만든다라든지 뭐 어떤 특정 전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아니면 회계 전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겠고 해서 컴퓨터 과학 쪽에 지식이 있고 도메인 지식까지 있는 사람은 주로 했던 일이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 됐을 거고요.
이제 수학으로 가게 되면은 수학과 통계학 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또 도메인 지식이 있게 된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연구들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경제학에서도 뭐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해왔고 환율을 예측을 해왔고, 경제학자들이 컴퓨터를 잘 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수학에 강하죠. 혹은 뭐 또 에어컨 수요 예측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래디셔널 리서치에서 충분히 이제 해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언급하지 않은 부분, 컴퓨터 사이언스와 함께 수학 통계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분야가 이제 머신러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특히 이제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들어갈수록 처음에 접근은 컴퓨터 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면 알수록 수학 쪽 백그라운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통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리고 한동안 잊고 지내던 그런 미분, 편미분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또 선형대수 또 이런 것도, 이산수학도 또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굉장히 행렬, 집합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아마 좀 어느 정도 내가 저기쯤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머신러닝 쪽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쪽이 재미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은 백그라운드나 성향이 이제 컴사와 매스 쪽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 어렵겠죠. 이게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컴사와 매스, 스탯, 그리고 도메인까지 해서 다 잘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하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쌓아온 지식과 어느 쪽에서 좀 역량이 잘 나타난다라는 그런 그 선험적인 지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똑같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포지셔닝 한다든가 여기를 포지셔닝 한다든가 여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중앙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미 현업에서 이쪽으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은 요 그래프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고요. 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래, 뭐 결국에는 뽑을 때는 이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는 아닌데, 우린 저거보다 뭐 딴 게 더 필요한데. 지금 요거는 도메인 엑스퍼타이즈를 빼고 기술적인 그 테크놀로지만 지금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과학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걸 다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무책임하죠. 네. 나중에 이게 뭐 데이터 과학자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 이거 다 했어요? 다 안 했으니까 안 됐죠?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C를 해오셨던 분들은 자바도 하실 거고요. 예, 요 아랫단에는 좀 더 이제 다른 영역이니까 요 윗부분까지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C를 하셨던 분들은 결국 뭐 C++까지 가셨을 거고, 또 자바는 뭐 수월하게 배우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코딩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지금 자바나 C를 먼저 손대는 게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개발 쪽은 조금 더, 그러니까 알파이썬이 동등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개발 쪽으로 뭔가 좀 오리엔티드 되거나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면은 파이썬을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계 쪽으로 R이 결국에 원래 이제 그 리그레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 쪽으로 또 혹은 또 시각화라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뭔가 공부할 게 많다 그러면 R을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도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 시작은 파이썬은 개발, R은 통계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양쪽의 장점을 서로 흡수를 하고 보완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어떤 용도로든지 사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현업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고객사가 파이썬을 쓴다 그러면 파이썬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요. 뭐 고객사가 R을 원한다 그러면 R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둘 다 잘하면 환영받겠죠. 네. 그리고 SQL은 요거는 좀 귀신같이 하면 정말 좋겠지만, SQL을 정말 귀신같이 잘 다루는 분들은 최소한의 전처리만 하고 나서 대부분의 분석을 SQL 쿼리로 해결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건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파이썬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꾸준히 최신 기술이 어떤 게 나오고 또 최신 알고리즘의 최신 패키지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SQL 문법을 익히신다면 그때그때 글쎄요, 그때그때 필요한 SQL문을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서 이쪽 영역까지 넓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각자 백그라운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주로 파이썬 기반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SQL 같은 경우는 일부 인원이 SQL을 잘 다루는 학생들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가서 모델링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타입에 대해서, 분석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Descriptive Analysis, 요거를 기술 통계, 기술 분석 뭐 할 때 그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위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과 대비해서 주로 사용되던 게 예측 분석, Predictive Analytics, 예측 통계, 예측 분석, 이렇게 사용됐었죠. 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에 주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면은 뭐 맥주를 사는 사람이 기저귀를 많이 샀다라는 거는 현재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의 평균이 55점이다. 이것도 현재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고객군을 유사한 세 그룹으로 묶었더니 1번 그룹엔 뭐 10명이 들어갔고 2번 그룹엔 20명, 3번 그룹에 15명이 들어갔다. 이것도 현재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은 일주일 뒤에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은 A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내일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든지, 이런 분류 분석이 주로 예측의 영역에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술 분석에서 파악했다라고 보면, 걔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는 게 진단, Diagnostic Analytics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고 설명 부분이 되겠죠. 설명.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프리스크립티브, 규정하다, 정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50대 이상의 남성은 수성펜을 70% 이상 사더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매장에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은 수성펜을 살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성펜을 정말 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수성펜을 계산대 옆에 배치한다라든지 아니면은 50대 남성에게만 갑자기 수성펜 특별 할인 이벤트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해서 이런 네 가지 분석을 우리가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무 자르듯이 딱딱 역시 나누어져서 수행된다라기보다는 동시에 2개 혹은 3개까지도 서로 버무려져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바람직. 자, 다음은 다소 이해하기가 난해한,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그 러닝 타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비지도 학습과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이렇게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검색들 해보시고 또 책을 살펴보시면은 지도학습은 정답이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의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 그냥 동그라미가 뭐 한 열 몇 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석은 가까운 애들끼리 묶는 거 정도, 뭐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다르게 뭐 4가지로도 묶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묶으면 윗동네와 아랫동네 이렇게 해서 2가지로 묶었습니다. 자, 이런 게 우리 나중에 배울 군집화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아래로 내려가서 똑같은 원의 분포입니다. 똑같은 원의 분포인데 얘네들이 정체가 원래 밝혀져 있었던 거예요. 정체, 아까 처음에 얘기한 정답에 해당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여기 동그라미가 뭐 열 몇 개가 있는데 어떤 애는 1이었고 어떤 애는 0이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볼까요? 1은 이탈할 고객, 0은 이탈하지 않고 잔류할 고객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고객이 열댓 명이 있었는데 얘네는 이탈을 했고 얘네는 잔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가까운 것만 보고 아까 가까운 거 보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눴죠. 근데 지금은 가깝고 멀고가 아니라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히 있어요. 가깝고 멀고가 아니라 얘네가 이탈이나 잔류냐, 즉 1이냐 0이냐로 명확히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를 구분할 수 있는 선이 있냐, 지금 좀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선이 있게끔 데이터를 분포시켰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정답인 애들과 다시 그 이탈하는 애들과 잔류하는 애들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얘랑 더 가까운데 왜 얘네 사이에는 선이 있어야 되나요? 그럼 가까운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정답이 1인 애들과 0인 애들로 구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구분 선을 우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더 엄밀하게는 얘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건데, 이 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뿅 하고 왔어요. 새로운 한 명이 뿅 하고 와서 얘가 과연 누구일까 라고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우린 이미 선을 갖고 있잖아요. 선의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1이 되겠죠. 자, 지금 요게 방금 그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추론,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이그젬플인데, 아직 클래시피케이션을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0과 1이 잔뜩 있는 애로부터 이 선을 찾아냈어요. 분류하기 위한 이 선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러닝에 해당되는 거고요. 러닝을 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애가 등장했잖아요. 얘가 우리의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구분하는 과정이 이제 인퍼런스라고도 할 수 있고 스코어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분류 분석은 정답이 알려져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정답에 초점을 맞춰서 정답의 관점에서 분석을 한 지도학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분석 같은 군집 분석은 얘네가 지금 정체가 전혀 안 알려져 있어요. 정체라기보다는 얘네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석들, 그거를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자, 분류 분석은 supervised learning이고요. 그리고 군집 분석은 unsupervised learning이다. 이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나중에 더 깊게 들어가면은 분류 분석을 하는데 슈퍼바이즈드가 아니고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도 있고 뭐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목표는 언슈퍼바이즈드의 대표적인 예는 군집 분석이다 라고 하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예는 분류 분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언슈퍼바이즈드와 슈퍼바이즈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모델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은 우리가 발굴하고자 하는 지식의 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데이터 마이닝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 마이닝에서 할 수 있는 분석이 뭐뭐가 있지? 세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전통적인 데이터 마이닝에서 어소시에이션,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분석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얘네들을 뭐 섞어서 하기도 하고 변종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크게 보면은 얘네 세 개가 거의 조상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언뜻 앞부분을 설명하면서 다들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한번 다시 살펴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은 아까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의 정답은 클래스 A, B, C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 A, B, C가 돼서 이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 그럼 A네, 그럼 B네, 그럼 C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타겟의 값을 예측하는 과정을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군집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군집 분석에서 군집이 클러스터이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수입이 많은지 적은지 이탈할지 아닐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가까운 애들끼리 묶는 거예요. 아무튼 유사한 애들끼리 묶는, 즉 군집을 형성하는 이런 분석들을 우리가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군집 분석 자체만 가지고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군집 분석을 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 군집이 이 군집과 차이가 있는 점은 무엇이냐, 혹은 이 군집은 굉장히 특이한 군집인데 이 군집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혹은 이 군집과 이 군집엔 뭐 예를 들면 다시 이 군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한테 이름을 붙여요. 얘를 뭐 엘리트 군집, 얘를 아니면 뭐 반항아들 군집, 얘를 뭐 만수르 군집 이렇게 매겼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제 각각 고객들의 타겟이 되는 거죠. 만수르 뭐 여기 뭐였죠 아까,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애들 이름이 다 붙으면 그때 다시 분류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그 자체로서도 고객 세분화라든지 시장 분할이라든지 응용에 사용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전 단계에서 사용된다든가 아니면은 집단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다소 성격이 다른 세 번째 분석으로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나와 있잖아요. 맥주와 기저귀. 네. 주로 장바구니 분석, 어떤 아이템과 어떤 아이템이 동시에 구매되느냐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응용을 갖고 있다라고
자,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키워드와 어떤 키워드가 자주 사용되느냐 같이, 혹은 어떤 연구자와 어떤 연구자가 코웍을 자주 수행하느냐, 아니면 어떤 페이지와 어떤 페이지, 웹페이지죠. 어떤 웹페이지와 어떤 웹페이지가 동시에 자주 방문되느냐, 혹은 어떤 영화를 본 사람, 어떤 영화와 어떤 영화가 동시에 자주 관람이 되느냐,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오를 때와 내릴 때 같이 움직이는 등등. 어소시에이션은 굉장히 분석 자체는 단순해요. 분석 자체는 단순하지만 무엇에 대한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볼 거냐가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승부를 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관점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어소시에이션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모델을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들을 버무려서 한꺼번에 다시 살펴보면, 우선 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죠. 지도학습은 정답이 알려져 있다고 그랬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안 알려져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정답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타겟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레이블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타겟과 레이블이란 말은 우리가 뭐 혼용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번 분석에서 알고자 하는 게 뭐야? 이번 분석에서 알고자 하는 게 고객의 이탈 여부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고객이 이탈했다 안 했다, 그 변수를 우리가 타겟 변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타겟에 이 사람이 이탈을 했다 안 했다 값이 매겨져 있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가 레이블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타겟 변수에 값이 들어가 있으면 레이블드고요. 타겟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unlabelled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겟이 정해져 있을 땐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게 되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뭔가 값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측이라고 하면 꼭 과거로부터 미래에 대한 값을 적는 것만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용어의 뉘앙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도난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도난됐는데 이 카드를 누가 막 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드가 사용된 패턴을 보고 얘가 도난 카드인지 일상적인 카드인지를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도난 여부잖아요. 그러면 도난 여부를 예측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 패턴을 보고 도난 여부를 예측한다라고 하는데, 도난이 미래에 일어나고 소비가 과거에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예측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실은 우리가 분류한다라는 말로 혼용해서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그래서 분류 분석, 예측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 값이 결과 값이 인터벌 베리어블, 그러니까 구간형 변수라고 하는데, 구간형 변수라고 하는 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의미가 있는 그런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뭐 연봉을 예측한다.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은 2000만 원, 이런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은 구간형 변수예요. 그런 구간형 변수를 예측하는 경우는 리그레션이라고도 하고 혹은 프리딕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구간형 변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명목 변수라는 말을 쓰는데, 명목 변수는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도 하고 노미널 베리어블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더 세분화돼서 나누어지는데 그건 지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혈액형이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남성이다, 여성이다 라든지, 이 사람의 국적이 뭐 한국이다, 미국이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무의미한 그런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그런 클래스 베리어블일 때, 지금까지 주로 이그젬플이 이거였죠. 이 고객이 이탈을 한다 안 한다, 혹은 전단지를 배포했을 때 이 고객이 온다 안 온다, 이런 것들은 전부 덧셈뺄셈이 아니라 이탈하고 잔류하고 어떻게 덧셈이 되겠어요. 그런 분석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사실은 하나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도 보통 많이 쓰는데요. 조금 더 엄밀하게 타겟이 구간형 변수냐 명목형 변수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로 넘어오게 되면 타겟이 레이블이 안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이 없는 거죠. 타겟이 없는 애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자, 유사한 애들끼리 그룹화하는 거. 이게 클러스터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군집 분석이고요. 또 어떤 애와 어떤 애가 자주 같이 움직이는가,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이 자주 같이 팔리는가, 뭐 이런 것들이 어소시에이션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그 차원 축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차원 축소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뭐 주성분 분석을 알고 계신 분은 차원 축소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 PCA 분석 등등. 우리가 차원 축소를 배우게 될 거는 나중에 그 텍스트 분석을 할 때, 그때 차원을 축소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될 텐데, 일단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은 뭐 이런 거죠.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단어들이 막 되게 많고 1번 문서, 2번 문서, 3번 문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문서에 나온 단어가 누구 2번 문서에 나온 단어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서도 많겠지만 단어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서 하나를 단어의 출현 여부를 가지고 벡터로 나타낸다라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를 다 사용할 수가 없고 압축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텍스트 분석에서는 차원 축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전혀 이건 우리 아직 배우는 내용이 아니니까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차원 축소가 가능하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면은, 차원 축소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2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1차원으로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키와 몸무게로 나타낸 데이터를 어떻게든지 1차원으로 줄여라 라는 건데, 가능한 이그젬플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살 때 바지를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허리도 재야 되고 뭐 힙도 재야 되고 또 장단지, 허벅지, 뭐 발목 다 재야 되잖아요. 근데 기성복을 사러 가서 그렇게 다 재는 건 아니고 우리 몸에 얼추 맞을 만한 거를 골라온단 말이에요. 뭘 갖고 하죠? 허리치수. 허리치수 하나 가지고 하죠. 사실은 허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허벅지와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를 수도 있는 건데, 대략 허리를 보면 그거에 맞는 힙과 장단지와 뭐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용해서 옷을 찾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을 뽑아서 그게 나머지들을 어림잡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경우고요. 사실은 그렇게는 안 하고 모든 변수들이 다 조금씩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조금씩은 기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정말 바지를 고를 때 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면 그 사람의 신체를 잴 때 예를 들면 허리 곱하기 0.99 더하기 뭐 허벅지 둘레 곱하기 0.0001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5개 변수로 이루어진, 즉 5차원의 데이터를 새로 계산된 변수 하나, 즉 1차원 데이터로 축소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차원 축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